대법원이 미국 대통령의 관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관세를 돌려받는다고들 말하죠. 그런데 그 말 너무 빨리 끝내버린 결론입니다. 쇼폼에서 한 장면 끝나자마자 손가락 한번 스와이프하면 다음 장면이 바로 튀어나오듯이요. 막힌 순간 바로 다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미국 대통령은 다른 법 조항을 꺼내들고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에 서명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우리가 이긴 걸까요? 페널티킥 하나 막았다고 환호하는데 상대는 이미 코너킥 전술로 넘어간 장면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환급이라는 단어는 판결문에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습니다. 최대 1,750억 달러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그건 전 세계 수입업체 합산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돌려받을지는 누구도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한미 협의를 이어가겠다. 그 말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대통령은 IEPA라는 법을 근거로 관세를 밀어붙였습니다. 원래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적국 자산을 묶거나 테러 자금줄을 끊는 식의 강한 칼이죠. 그런데 그 칼을 어디에 썼느냐?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 사태라고 선언하고 관세로 내려친 겁니다.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따라왔습니다. 전쟁이나 테러 같은 급박한 상황을 상정한 장치인데 무역 적자를 같은 급으로 올려놓는 게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결국 미국 사법부도 그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이 6대 3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IEPA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헌법에서 관세를 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비상 한마디로 관세를 마음대로 정하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사 예산 집행은 재무팀 권한인데 사장이 긴급 상황이라며 재무팀을 건너뛰고 결제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사법부는 말합니다. 그건 안 된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위헌 판단이 났으니 그동안 낸 관세를 되돌릴 길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착각이 시작됩니다. 판결은 원칙을 세웠을 뿐 돈을 바로 돌려주라고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환급은 별도의 절차와 경우에 따라 소송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관세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공식 메시지는 대체로 미국의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 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말로 들립니다. 물론 관세청이 환급 가능 기업을 미리 추려보고 로펌들이 기업별 대비책을 안내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민간이 앞서 끌고 갔고 정부 차원의 뚜렷한 시나리오가 공개적으로 제시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판결 이후의 장면을 미리 설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면 환급을 어떻게 밟을지, 미국이 어떤 대체 관세를 꺼낼지, 지면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협상에서 무엇을 카드로 쓸지, 이런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들려온 말은 긴급 회의를 열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시험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시험 끝나고 잘 나오겠지 라고 믿는 학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점수대별로 지원 시나리오를 미리 짜둔 학생이 있습니다. 결과가 같을까요? 같은 점수를 받아도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국제통상은 특히 그렇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다음 수를 먼저 준비한 쪽이 유리합니다. 더 불안한 대목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예상 못한 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법을 써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판결 당일
전 세계를 겨냥한 10% 보편 관세에 바로 서명할 것까지 대비했을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날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보여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 좌절, 레임덕 같은 단어가 빠르게 붙었습니다. 그런 평가는 성급합니다. 그 미국 대통령을 너무 정상적인 패배자로만 읽으면 바로 오판이 됩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은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중서부의 농민들,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는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데 워싱턴의 엘리트가 방해한다. 그래서 사법부 판결이 나와도 그걸 내가 졌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배신했다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그는 판결에 불복하는 언어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 일부에게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헌법에 충실하지 않다. 국가의 수치다. 가족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식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수위가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싸움의 무대를 지지층 감정으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이게 지지율 상승으로 직결됐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졌는데도 지지층에게는 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은 분명히 작동합니다. 판결 직전 지지율이 42%대였다는 말이 돌았고 미국인 60%가 대법원 판단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언급됐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30%가 판결에 찬성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패배를 접지 않았습니다. 판결 당일 새 관세에 서명했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도권을 단 하루도 내주지 않은 겁니다. 축구로 다시 비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페널티킥을 맞고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상대 감독은 이미 전술판을 뒤집고 다음 세트피스를 준비해 올립니다. 그래서 레임덕이라는 말은 너무 쉽습니다. 이 상황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으로 환급금이 최대 1,750억 달러라면 미국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는 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환급 절차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환급을 명령하는 문장이 없고 반대 의견에서는 환급 절차가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도 2년은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기업별로 소송이 이어지고 행정부가 응소하고 항소가 이어지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체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1,750억 달러가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입니다. 기축통화국의 재정 운용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환급금 하나로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그림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결정적으로 돈을 돌려주고도 다른 방식으로 더 거둘 수 있습니다. 관세가 막히면 비관세 장벽을 올리는 길이 있습니다. 검사 기준을 갑자기 강화하고 원산지 표기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고 통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환경을 명분으로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WTO에서 관세보다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기준이라는 명분이 붙으면 더 그렇습니다. 마음 먹으면 환급을 하면서도 그 이상의 압박을 만드는 통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정이 망한다 같은 낙관은 위험합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갑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날, 미국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근거는 무역법 122조였습니다.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IEPA가 막히자마자 다른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내용은 단순하고 거칠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중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예외 없이 일단 10%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원래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갔어야 했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막혔는데도 업그레이드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진화라는 포장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속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의회 승인 없이도 최대 150일 동안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개월 가까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출 기업들은 10% 관세를 맞으며 버텨야 합니다. 의회가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지만 의회 다수 지형을 생각하면 정면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도 관세 반대파는 존재하고 실제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전까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선택이 쉬운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150일이 끝이라고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재무라인에서 다른 법적 수단으로 비슷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고가 나왔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섹션 301, 섹션 232, 섹션 338 같은 카드가 줄줄이 언급됩니다. 한 방이 막히면 다른 방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말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IEP에 이 관세를 위헌으로 봤다면 그동안 납부된 관세를 되돌릴 권리가 생긴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사실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세를 한국 기업이 냈다고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미국 관세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수입자가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 기업이 직접 낸 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관세청 자료 기준으로 대미 수출 2만 4천 개 기업 중 DDP 조건은 약 6천 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미국 바이어가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을 청구할 주체도 미국 수입자가 됩니다. 이 구조부터가 복잡합니다. 설령 돌려받을 돈이 크다고 해도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판결은 원칙을 확인한 것이지 기업별 환급액을 산정해 준 게 아닙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건 사후 정산으로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정산이 끝난 건 이의 제기와 소송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길어집니다. 또 하나, 미국 행정부가 협조적일까요? 기자가 환급 계획을 물었을 때 사실상 거부로 읽힐 수 있는 답이 나왔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로 시간을 끌 여지는 큽니다. 그리고 가장 껄끄러운 리스크가 남습니다. 환급 소송에 나서는 순간 다른 무역 조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다 다른 손목을 잡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미국 상무당국이 한국산 화학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환급 소송과 직접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맞서는 기업이 다른 통상 조치에서 압박을 받을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경고로는 읽힙니다. 그래서 환급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있는데 건드리는 순간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필요한 건 정부의 조정입니다. 기업이 각자 미국 정부와 맞서면 힘이 약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환급 문제를 통상 협의의 묶음으로 올려야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관세청이 DDP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 안내를 시작했고, 미국 세관과의 공조 체계도 가동 중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지만 일괄 협의라는 수준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남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2라운드가 시작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 막아낸 것이 곧바로 현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절차는 길고 소송은 부담이며 그 과정에서 다른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 당일 새 관세로 주도권을 붙잡았습니다. IEPA가 막히자 무역법 122조로 10% 보편 관세가 나왔고 150일 이후에도 유사한 카드가 대기합니다.
관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더 조용한 벽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이니까 봐 달라는 문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한때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뒤에야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갔다는 사례가 언급된 것도 결국 힘의 언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 특히 대미 투자 같은 지렛대를 어떻게 실리로 바꾸느냐가 관건입니다. 국제 관계에는 착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각자 자기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산해야 합니다. 예의 바른 태도는 기본이지만 예의만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관세 전쟁에서 우리는 판결을 종결로 읽을 건가요? 아니면 다음 장면을 먼저 준비하는 쪽으로 움직일 건가요?